최근 한국 방산에 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어떤 무기를 수출했길래 그러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한두 종류의 무기를 파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제반 절차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EU나 나토 동맹국, 나토 준 동맹국으로 사실상 서방 전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창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달리 없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무기를 팔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외상 부품 한 줌 때문에 해당 부품 생산국의 사전 승인을 모두 받아놔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되면 EU나 나토 영내에서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팔고 나서 사후 신고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지난 8월 2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경제수출감독청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EU 회원국과 나토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나토 준동맹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긴밀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이 개별 사례별로 수출 승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반 법령으로 묶어 신속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동맹과 파트너국들은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방산물자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독일이 일견 한국에게만 좋아 보이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 내 방산기업들 역시 한국 등 여객 국가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규제를 풀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이득은 한국이 봤습니다. 이제 독일을 포함해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영내 유수의 방산 명가들을 상대로도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여태껏 반년에서 1년씩이나 발목을 잡던 독일 정부의 승인 절차를 달고도 유럽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사업에서 유럽 방산 기업들을 제치면서 그 저력을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럽 방산 기업들이 한국을 상대로 지니고 있던 상대 우위를 하나 빼앗겨버린 셈입니다. 짐덩이를 달고도 유럽을 다 이기던 한국 방산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김홍균 주독대사는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을 비롯해 독일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성과라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방산 수출의 물꼬가 트이고 앞으로도 방산물자 수출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근래에도 유럽으로부터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벌써 가시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이 EU와 나토 영내에서 거둔 성과를 되짚어보며 이번에 족쇄가 풀린 뒤로는 여기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7월 13일 진행됐었던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폴란드 측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한국 측에서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합의했다고 확인해주면서 K2, K9, FA50, 천무에 이은 새로운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된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 군을 도배하고 있는 폴란드가 또 구매하겠다고 나선 한국 무기가 무엇일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FA50 GF 전투기까지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한폴 방산 수출 계약의 1단계가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목록에 적었던 모든 무기가 폴란드 땅을 밟은 것인데요. 너무나 신속한 배송 서비스에 깊은 감동을 받은 폴란드에서 2차 계약으로도 모자라 한국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폴란드에서 어떤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는 오는 9월 한국이 주도하여 폴란드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 군사매체의 보도를 통해 그 실루엣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 디펜스24에서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게시되었으며 여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참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디펜스24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해군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 오르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며 대륙 너머의 파트너 한국이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르카 프로그램의 실행이 시작됐다며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비 시장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펜스24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며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제안이 가장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즉,
이번 한폴 정상회담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한국 무기가 바로 한국 잠수함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발표와 함께 폴란드에서 원하고 있는 잠수함의 성능과 규모가 공개되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이 원하는 잠수함은 4,000톤 급의 수중에서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이상 작전 자율성을 가지고 어뢰는 물론이고 미사일 무장으로 지상과 공중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잠수함에서 특수부대원을 상륙 회수하는 능력과 유무인 구조 차량을 도킹할 수 있는 능력, 수중 드론 사용 능력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에 과연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잠수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폴란드 언론에서는 유럽 어느 나라도 아닌 한국이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네티즌들도 답은 한국뿐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좋습니다. 한국으로 갑시다. 맞아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옳습니다. 절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명목상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자이거나 적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역사적으로 나쁜 기억도 없으며 한국은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을 제외하고 폴란드가 요구하는 스펙의 잠수함을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 2025년까지 SLBM용 수직발사관 열문을 가진 4,000톤급 잠수함을 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KSS-3 배치2 잠수함인데요. 2차 세대 잠수함은 현재 배치되고 있는 도산한 창호급 대비 크기와 배수량이 커지고 VLS가 4셀이나 늘어났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으로 SLBM을 쏘아 올리며 세계를 경악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KSS-3 배치2에는 잠수함의 핵심 성능인 잠항 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 잠수함 중에선 리튬 배터리를 최초로 탑재될 예정이며 말발 구평 소나 체계가 장착되어 기존 잠수함 대비 탐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 제작업체인 하나오션에서 잠수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음향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KSS-3 배치2의 국산화율이 80%를 돌파하고 비용을 50%나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기존 수입 장비는 문제가 발생하면 잠수함을 도크에 집어넣어 수리해야 했지만 국산 제품은 수중에서도 작업하여 수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국산화 성과를 통해 기본 수입 장비 대비 탁월한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산 잠수함 기술의 정수가 될 KSS-3 배치2는 현존하는 최강의 디젤 잠수함이 될 예정으로 폴란드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와 언론에서 한마음으로 한국의 참여와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오션 관계자는 오르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며 입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우선 2척의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또다시 수조 원 규모의 방산 잭팟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도 모르는 사이에 폴란드에서 의문의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일본인데요. 제 생각엔 일본이 잠수함을 매우 빠르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지경까지 와서도 죽어도 한국 무기는 싫다고 우기고 있는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이 한국 잠수함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무기 도입 사업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일본이라니 생뚱맞은 후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들은 일본이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앞서 있으며 4,000톤급 타이게이함은 폴란드 해군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한국 대신 일본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타이게이급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뛰어난 수중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잠수함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는 헛된 희망사항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8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의 도산한 창호함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1대1로 붙은 상황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승리를 위해 하나오션에서는 캐나다 방산업체인 밥콕 캐나다사와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수주전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골라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굴고 있으며 일본 네티즌들도 이미 패배를 납득하고 자포자기한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는데 이건 해보겠다는 의욕이 없다는 거겠지. 어차피 들러리야. 한국을 고를 거잖아. 당사자인 캐나다 해군에서 한국산이 좋다고 하고 있으니 의욕이 생길 리가 없지.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한국을 부러워하며 따라잡기 위해 무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자고 소리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다르게 일본 방산 기업들은 무기 수출에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박수를 치려고 해도 손바닥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 방산 기업들이 발전보다는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7월 11일 일본 자위대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자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사설을 올려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 몬타니 스초는 일본 무기는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세계 최고라면서 일본의 방위산업이 지난 70년 동안 정부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산업체를 두고 응석바지로 키워온 못난이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정부의 방위산업 보호주의로 일본 자위대는 값싸고 좋은 외국 무기가 있더라도 도입하지 않고 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일본에서 제작한 무기를 꾸역꾸역 구입해왔었습니다. 적당히 만들어도 자위대에서 구매를 보장해주니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품질 향상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었죠. 이러한 일본 방산업체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일본 육상자위대의 차기 장갑차 테스트 드라이버로 참가했었던 관계자가 SNS를 통해 핀란드의 파트리아 AMV 장갑차와 일본 미쓰비시의 MAV 장갑차를 테스트했을 당시 두 기업의 완전히 달랐던 태도를 폭로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주행 테스트 당시 핀란드 측 엔지니어들은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마음껏 달려주세요. 그러다 망가질 정도면 나라를 못 지키죠. 바로 개선하도록 본사에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반면 미쓰비시 측 엔지니어들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였으며 단점을 지적하려 해도 전혀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국내 업체이니 당연히 자위대에서 자신들의 무기를 도입할 거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테스트 결과 미쓰비시 장갑차는 파트리아 장갑차와 비교해서 아무런 장점도 없는 패급 무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수준 차이에 결국 육상자위대는 원칙을 깨고 이례적으로 일본 무기가 아닌 외국산 무기인 파트리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일본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선사했었습니다. 몬타니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방산 경쟁력은 이미 한국의 무기 산업에 밀리고 있으며 머지않아 북한에도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역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위기감이 없었던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 방산 역군들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잘못되면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북한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국산 무기를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노인 환경의 차이가 마음가짐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오늘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와 일본 무기의 큰 차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한국 방산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서운 약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까지 가볍게 쌈 싸먹으며 올해야말로 무기 수출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한국 방산이 또 하나의 수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화려한 대역전극까지 연출해냈죠. 모두가 기대를 접어 희망이 사라지려던 찰나에 한국은 보란듯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하나로 약 2조 원. 바로 호주의 레드백 소식입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7월 26일 호주 정부가 마침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차 레드백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IFV 도입 사업에서 경쟁자인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를 제친 것인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서열이 본격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방송에 출연한 패트릭 콜로이 호주 군수산업부 장관은 호주의 IFV 도입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호주 육군은 129대 규모의 레드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은 이미 지난 2019년 9월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와 함께 IFV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고 본래라면 지난해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호주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지연됐죠. 호주 정부는 2018년 입찰 당시에는 랜드 400 3단계 사업을 통해 장갑차 45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4월 말 새 국방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IFV 도입 규모를 129대로 축소해버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도 180억에서 270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15조에서 23조 원으로 예상됐지만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앞서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아는 이번 계약이 약 24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2조 676억 원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덧붙여 독일의 라인메탈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가 링스보다 크게 웃돌았다고 공급 계약의 배경을 전했죠.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연합훈련 과정에서 국산 무기 체계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것이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호주 공동주관으로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가 지난 7월 22일부터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 참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호주 국방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미사일 방어 연습인 님블 타이탄 24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모습이 수주전 막판에 와서 승리의 쐐기가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사실 레드백 사업은 이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승산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황들이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레드백의 성능이나 한국이 제시한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꽤 좋은 편이었죠. 레드백은 현지 실험에서 링스를 포함한 다른 후보 장갑차들을 성능으로 눌렀고 한국 역시 호주가 거부하기 힘들 만한 좋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호주가 이미 운용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파워팩을 공유하는데 이 점을 활용하여 호주 현지 K9 생산 기지에서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는 호주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호주군 사양에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현지 방산과의 협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갑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무 궤도와 유기압 현수장치가 제공하는 뛰어난 승차감은 덤이었죠. 이처럼 초반의 조건들만 따지면 한국이 밀릴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레드백 사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4월 호주의 정권이 교체되고 이에 따라 국방 전략 역시 바뀌면서 육군 기갑 무기 도입 계획이 크게 축소된 것인데요.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을 허가해주고 호주의 새 정부가 기갑 전력보다는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자산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깎여나가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FV 도입 물량은 당초의 400대에서 129대로 대폭 축소되고 말았죠. 여기다 한술 더 떠서 호주는 본래 한국과 진행 중이던 조달 계획 역시 수정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K9을 2차 구매하는 사업을 통째로 취소시켜버린 것입니다. 한화는 레드백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호주 현지 진롱의 공동 생산 기지를 한창 추진하고 있던 타이밍 레드백의 승기가 확실하지 않던 상황에서 K9의 도입 수량마저 토막나버리자 사업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레드백 사업에 닥친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독일이 먼저 호주와 미리 쌓아둔 관계를 이용해서 승부의 쐐기를 박으러 온 것입니다. 호주에는 독일이 세워둔 장갑차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앞서서 2018년까지 진행했던 1차 장갑차 교체 사업에 선정된 복서 장갑차를 현지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독일은 여기서 생산한 복서를 자기들이 역으로 사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조성한 특별기금 1천억 유로 중 180억 유로, 하나로 약 25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라인메탈이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복서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늘어난 독일군의 군비 증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곳에서 생산하는 장갑차를 호주가 아닌 독일군에 먼저 납품하기로 한 것인데요. 팻 콜로이 호주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의 이 같은 합의는 독일과 가치협력국인 호주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 협력의 상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에는 토마스 히틀러 독일 국방부 차관이 서명도 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레드백 수출을 기대하고 있던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표정은 사색이 됐습니다. 다른 명분 하에 이루어진 거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IFV 도입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6월에는 호주와 함께 노리고 있었던 미국 OMFV 사업에서 레드백이 탈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호주 사업의 결과가 오리무중이던 상태였지만 하나는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차 사업 OMFV에 레드백으로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미국의 오시코시 디펜스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미국형 IFV 다이아몬드백을 출전시켰는데요. 이 사업은 미군 방방곡곡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 무려 3,8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금액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예상되는 규모만 무려 50조 원에 달했죠. 그러나 레드백은 상당히 이른 시점에서 이 사업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후보 중에서 1차로 2가지를 고른 다음 2차로 그 두 후보가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레드백은 1차에서조차 선발되지 못하고 사업에서 빠르게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백을 누르고 올라간 2차 경합의 후보는 바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그리핀2와 라인메탈의 링스였습니다.
그리핀2야 미국이 자국 방산을 밀어주려는 의도로 뽑을 수 있었겠지만 호주 현지 테스트에서 레드백이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던 링스가 올라갔다는 점이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이 즈음에서 레드백 수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주가 일정을 자꾸 미루던 탓에 피로해져 있던 여론은 독일이 꺼낸 카드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으로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는 한국군 내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7월 24일 국내의 한 언론은 하나가 만약 호주 수주전에서 패배하더라도 군 당국이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레드백을 역수입해 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조만간에 차세대 IFV를 조달할 예정인데 레드백이 호주 사업에서 떨어지면 이걸 갖고 와서 일부 수량을 채우고 추후 신형 개발 시에도 기술 기반 데이터로 삼겠다는 것이죠. 하나가 이미 호주에 쓴 설비 투자 금액이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업 실패의 후폭풍을 줄여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군 내부에서도 레드백 사업에 큰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자 국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와 함께 세일즈를 담당해야 할 군에서 마저 저렇게 말하니 이젠 거의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불과 이틀 뒤에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악재를 뚫고 레드백이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관련 커뮤니티는 일제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군에서마저 포기해버린 사업이 돌연 부활한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승리는 여태 한국이 따왔던 수주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의 강점은 꼭 성능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압도적인 가성비,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는 점, 서방 세계에서 대체할 다른 무기가 없다는 점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호주 IFV 사업만큼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해당되는 점이 없이 순수하게 레드백의 성능 하나로 독일을 꺾은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현지 언론조차도 라인메탈에서 링스의 가격을 레드백보다 낮게 맞춰주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레드백이 승리했다고 보도했죠. 첨언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승리. 그것도 유럽 최고의 방산 강국 독일의 유럽 최대 방산 기업 라인메탈을 상대로 따낸 승리입니다. 이 값진 승리는 추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정면 대결에서 독일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훈장으로 말이죠. 반면 이 대결에서 패배한 라인메탈은 씁쓸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역수입을 추진하고 있던 복서를 더 이상 호주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주군의 복서 도입은 머지않아 완료됩니다. 복서 역도입이라는 전략에는 호주군이 복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조금 늦춤으로써 현재 공장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스 도입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해서 독일이 얻을 것이 없어져 버렸죠. 아마도 복서 역수입 제한은 링스가 떨어진 시점에서 그저 제한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브리즈번의 복서 생산 공장은 호주군이 복서 인수를 완료하는 2026년을 기점으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승승장구를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 방산 기업마저 꺾어버린 한국. 이번 승리는 추후 레드백을 비롯한 한국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늘상 마지막 멘트로 언젠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 방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젠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머지않았다는 실감이 드네요. Can announce that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e government has selected Hanwha Defence Australia as the preferred tenderer to build 129 infantry fighting vehicles. 애타게 기다렸던 호주 장갑차 입찰 사업에서 레드백이 독일을 완패시키고 승리했다는 것을 호주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한국 무기가 싼 가격이나 빠른 배송 속도가 아닌 오로지 성능으로 독일의 장갑차를 제치고 승리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호주 사업 승리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에 또 한 번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5일 영국의 제임스 카틀리지 국방조달부 장관이 영국 의회 회의에서 영국군의 AS-90 자주포 교체 사업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의 최신 개량형 K9A2의 수출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116문 도입 사업 MFP의 진행을 앞당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2025년까지 MFP 프로그램 최종 계약을 맺고 2027년 전략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국 자주포 사업은 호주 레드백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지난 3월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AS-90 자주포 32문을 지원 보내고 생기게 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스웨덴제 차륜형 자주포 아처 14문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자주포 도입 사업의 승자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고 자포자기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영국 현지 언론의 생각은 전혀 달랐는데요. 이번 도입으로 아처 자주포가 후보 중 가장 먼저 탈락했다는 것이었죠. 이번 사업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운용할 영국의 자주포 전력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기에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는 단순히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미래를 위한 자주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영국 현지 언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자주포는 하나를 중심으로 한 K9 영국 수출 협력연합 팀 썬더의 K9A2 자주포와 레오파르트2, 펜저 하우비츠 2000 등을 제작한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특히 RCH-155는 완전 자동 장전, 무인 원격 조종 시스템, 헌터킬러 사격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55mm 자주포 중 최초로 이동간 사격이라는 놀라운 기능을 갖추며 독일에서 펜저 하우비츠 2000을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로 손꼽히고 있는 무기입니다. K9A2 역시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자주포이지만 RCH-155를 상대로는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이 승리하게 되면서 RCH-155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탈락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RCH-155의 차체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RCH-155는 KMW와 라인메탈이 공동으로 개발한 복서 장갑차를 차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서 장갑차의 생산 공장이 호주에 있다는 것이죠. 2018년 독일은 호주군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승리하여 호주 현지 브리즈번의 복서 생산 공장을 설립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군축으로 인해 망가진 방위산업 때문에 오히려 독일 현지에서 복서 장갑차를 생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고 독일 국방부는 독일 연방군을 위한 복서를 공급하기 위해 호주에서 생산된 복서 장갑차를 역수입하려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한국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제안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레드백의 승리로 인해 복서 장갑차 역수입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브리즈번 공장 역시 2026년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복서 장갑차를 차체로 사용하는 RCH-155 역시 양산의 차질이 발생하며 영국에서 원하는 스케줄을 맞출 수 없게 되었죠. 또한 애초에 복서 장갑차를 RCH-155의 차체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영국인들도 많았는데요. 복서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장갑차이지만 독일 무기의 고질병인 지나치게 높은 단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차륜형 구조를 통해 높은 기동성을 갖출 수 있었지만 기동 간 사격을 실시하며 반동을 제대로 잡으며 명중률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승리가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며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A2의 승리가 유력해졌는데요. K9A2는 기존의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해야 했던 K9의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연사 속도를 기존 K9A1보다 50%나 끌어올려 분당 열발을 사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화력을 30% 이상 향상시키고 승무원 수를 5명에서 3명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군대와 마찬가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국군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외부에서 사격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레드백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복합 소재 고무 궤도까지 적용되어 K9 자주포의 방호력과 기동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영국 자주포 사업에 승리하게 된다면 2029년까지 총 116문의 자주포를 수출하게 되며 그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은 한국 방산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K9에도 영향을 주었고 현대식 자주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AS-90 자주포를 개발한 자주포 종주국 영국의 주력 자주포 자리를 K9이 차지하게 된다면 진정한 자주포 종주국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독일 방산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과 한국이 폴란드에서 보여준 놀라운 납품 신화와 한국 무기의 성능을 증명해낸 덕분에 영국 네티즌들도 독일보다는 한국의 K9A2에 한 손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고 여름엔 정말 덥고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전차, 이지스함, 탄도미사일과 같은 정밀 장비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성능이 요구됩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기에 모든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신형 전투기인 KF-21을 만들기도 했죠. 영국은 비싼 미국 무기를 멀리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전 원래 영국의 새로운 자주포로 아처나 세자르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K9A2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말 실용적이고 영국에 적합한 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K9은 대한민국이 성장한 환경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성숙하고 발전돼 있으며 효과적이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의 K9을 수출하며 쌓아온 실적과 폴란드를 통해 유럽 진출에까지 성공하며 영국에도 K방산의 이름을 똑똑히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십 년 동안 유럽연합의 맹주이자 방산 대국으로 군림해왔었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약진으로 인해 바닥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독일 네티즌들도 호주에서 독일이 또 한 번 한국에 패배했다는 소식에 올게 왔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독일 무기를 거부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누가 놀랐을까요? 푸마 장갑차를 비롯한 새로운 기갑 차량은 실패했고 레오파르트의 새로운 모델은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장갑차를 반대하는 이유이죠. 한국의 자주포는 확실히 훌륭하지만 펜저 하우비츠 2000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군축 정책으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와 루마니아는 제대로 된 선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독일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새로운 공장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독일에 무언가를 짓는 것은 지나치게 비싸고 오래 걸리고 관료적입니다. 독일과 서유럽의 무기 산업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배송 시간이 엄청나게 긴데다가 매우 비쌉니다. 이토록 많은 고객들이 한국 무기를 찾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독일 네티즌들도 현재 독일 방위 산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 악평을 듣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방위 산업을 등한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독일은 1990년대 통일 직후 국방예산과 방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고 2011년에는 의무 병역제를 폐지해 30년 만에 병력의 60%를 날려버렸습니다. 국방 예산은 34%가 감소했고 독일군의 군사 장비들은 창고에 방치되어 녹이 슬고 폐기되거나 처분되었죠. 그 결과 독일군이 보유한 전차는 지난 30년간 6,779대에서 806대로 줄었고 전투기와 헬기 역시 1,337대에서 34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패닉 상태가 된 독일 정부와 의회에게 독일 육군총사령관 알폰스 마이스는 독일 연방군은 파산 상태라고 선언했었죠. 이후 독일의 슐츠 총리는 다시 독일 연방군과 방위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1,00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업계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촉발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독일 방산이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독일을 손절한 후 빠르게 한국의 손을 잡았으며 루마니아,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제2의 폴란드가 되기 위해 독일이 아닌 한국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일이 90년대에 개발한 레오파르트2와 펜저 하우비츠 2000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무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명성을 이어나갈 힘이 더 이상 독일에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2022년부터 폴란드에서 1승, 노르웨이에서 1패, 루마니아에서 1승, 그리고 이번 호주에서 추가로 1승을 거두며 한국이 2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지금 독일 방산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영국에서도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 쑥대밭이 된 항구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이 행동으로 인해 뜻밖에도 동유럽 표준 무기로 한국 무기가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 전역이 본격적인 계약 러쉬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에 돈이 무섭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참한 폐허, 흔적도 남지 않은 창고의 흔적을 보며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생계의 수단이나 다름없는 공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죠.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항구 마을레니는 아닌 밤중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부대를 몰고 가 레니에 위치한 곡물 창고를 파괴한 것인데요. 장장 4시간 동안의 폭격으로 1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다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도 일어난 위치가 큰 이슈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유통하는 중요한 항구인 레니를 공격했다는 것은 곡물 협정을 파기한 러시아가 식량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전 세계 각국의 식량인 밀이 수출되는 길이 막혔고 이는 즉각적인 영향을 발생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식량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량 가격이 급상승했고
이를 감당하기에는 서방 세계 사람들도 버거웠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전쟁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 및 수출량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흑해 곡물 협정이 탄생하게 되었죠. 러시아가 흑해를 지나다니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선박만큼은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것인데요. 이 협정이 생긴 뒤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러시아도 일단은 협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7월 초 막복구를 끝마친 크림대교가 재개통되자마자 다시 공격을 받아 막혀버린 사건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상선에 대한 무제한적인 공격을 선언함과 더불어 이에 그치지 않고 핵심적인 곡물 유통항 레니에 대한 공습까지 가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향해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는 뜻밖의 국가를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죠. 레니항이 위치한 지역은 루마니아 영토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루마니아의 선박과 시민들이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 다쳤을지도 몰랐던 상황.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비난했죠. 이런 공격이 확대되면 흑해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형성한 전선만이 아니라 그 밖의 지역까지 공격을 하면서 루마니아 역시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러시아 해군이 자국 영토 주변을 침범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썼어야 했죠. 그리고 고심 끝에 루마니아가 선택한 수단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며 국방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을 보고 루마니아도 비슷한 길을 따라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최근 루마니아가 K2 전차 구입을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54대 구매하는 사업을 벌인 바 있었던 루마니아는 본래 에이브람스의 추가 구입을 미국에 타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을 돌연 중지한 루마니아는 갑자기 한국 K2 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엔 K2 전차를 무려 300대 구입하려는 의사를 현대로템에 보내면서 본격적인 한국 무기 쇼핑에 나섰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차 대대를 한 개만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변 정세가 변하자 이를 수정해 5개 이상의 대대가 전차를 운용하도록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차의 도입 수량을 대대적으로 늘렸죠. K9 자주포 도입도 루마니아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병 연대의 K9 자주포를 통합하는 것을 고려 중인 루마니아는 러시아 국경지대에 우선적으로 K2 전차, K9 자주포를 배치해서 즉각적인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데요. 이일성 현대로템 해외사업 담당 자문은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런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만큼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일성 자문은 K2 전차 제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폴란드의 사례처럼 루마니아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루마니아가 주문만 하면 K2 전차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산 시장에 충격적인 생산력에 많은 국가들이 경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은 한 번도 해낸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한국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두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고개를 젓곤 했었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문량을 소화하고 심지어는 납기일보다도 더 빠르게 전차를 배송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K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독일이나 미국에서 전차를 수입받기 위해 줄을 서서 비위까지 맞춰야 했던 동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무기가 배달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까지 기다린 게 아깝다고 반응할 정도였죠. 그 결과 현재 동유럽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해 폴란드를 필두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제는 루마니아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무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K2 전차를 루마니아가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찾았던 일도 조명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레드백에도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차를 비롯해 육군의 주요 무기 체계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어 새로운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레드백 역시 탐나는 무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레드백의 스펙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IFV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루마니아가 K9, K2에 이어 레드백까지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차세대 IFV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2031년까지 25억 유로 상당의 IFV 264대를 도입하고 뒤이어서 52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것을 각 방위사 업체에 알린 바 있죠. 당시 테스트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IFV 수출은 50%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비교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이었을 뿐더러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경쟁자에 비해 레드백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레드백이 호주 수주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고 루마니아가 K2에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레드백 도입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 비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더 싸다는 것은 상식이죠. 루마니아가 레드백 도입까지 탐내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은 폴란드의 방산 빅딜을 겹쳐보았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정부는 폴란드의 전례를 따라서 군을 현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된 것일까요? 아무리 한국 무기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속도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과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사실 루마니아가 가진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버금갈 정도로 지상군 규모가 큽니다. 400여 대의 전차와 1,500여 대의 장갑차, 800여 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 굉장한 수준의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9세대 전차가 전력의 상당수일 뿐더러 상당수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까지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전력 공백이 나타났습니다. 이젠 양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티가 날 정도였는데요. 그런 루마니아가 믿는 구석은 원래는 독일이었습니다. 구소련제 기갑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넘기는 대신 독일산 장비를 대신 주겠다고 독일 정부가 약속을 했기에 이를 믿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긴 것이죠. 레오파르트2 중고 전차를 수입해 그동안 루마니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체 무기의 현대화를 이번 기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루마니아였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바람과는 달리 독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공격을 퍼부으며 루마니아 국경까지 침범하려는 모습이 관측되자 루마니아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란드가 무기 상당수를 한국 무기로 바꾸고 그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폴란드의 주력 무기로 채택되면서 순식간에 폴란드의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본 루마니아는 급하게 한국 무기의 진면모를 깨닫고 이에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조언도 한몫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독일에게 한 번 배신을 당한 국가이기에 루마니아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무기 사용을 권한 것이죠. 루마니아 역시 국경 근처에 있는 폴란드와 무기 체계를 비슷하게 바꾸는 것 역시 이점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무기를 루마니아가 사용하면 루마니아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폭격 한방 덕분에 한국 무기는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동유럽의 표준 무기로 한국 무기가 사용되는 상황. 뜻밖에도 러시아 덕분에 K방사는 해가 지지 않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할 전망이라 한국 무기의 입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나도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이 흐름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하며 지금도 현장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이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